네, 반란해드립니다. 발라주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MBC 이지성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백신 맞은 남자입니다. 백신 맞았어요? 오, 백신 맞고 맞으셨어요. 왔습니다. 아, 와. 어떻게 그 잔여 백신 신청해서? 네, 전에 백신 제가 전화 예약을 이달 하늘의 초에 하늘의 했는데, 별따기라고 그러던데?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이달 초에 그 얘기 나오자마자 해가지고 네 군데 걸어놨는데 한 군데 연락이 왔습니다. 백화점 세일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그런 스타일이십니까? 진짜 부지런하시고 실행력 정말 최고네요. 이야, 성공했네. 제 대신에 주변에 이제 있었구나. 운도 따르시고. 대신에 금요일 토요일에 죽다 살아났습니다. 야. 진짜 어때요? 맞으면? 처음에는 저도 신나가지고 이게 이제 뭐 맞았어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죠. 지금 맞고 있는 네, 아스트라제네카인데 금요일에 신나서 이제 개인 페이스북에다가 야 이제 나는 무적이다 이러면서 이제 백신 접종증 이렇게 올리고 막 신났습니다. 예.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오후에 맞았는데 저녁 7시를 넘어가니까 이 분위기가 살살 장난이 아닌데 몸살기가 막 오고 이래요? 몸살기가 몸을 그냥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온몸의 근육통인가요? 네, 그리고 막 그 서 있기가 힘들고 막 다리가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너무 힘들고 체온이 뭐 39도 막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그 페이스북 게시물에 신나서 썼던 게시물 밑에 댓글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스스로 댓글을 달았었던. 그럼 얼마 만에 나아지신 거예요? 이틀 딱 지나니까 일요일 오전에 체온이 뚝 떨어지면서 좀 살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원중유골 원고는 간신히 썼습니다. 아유, 와. 야, 고생하셨구나. 야, 그러니까 토요일 하루 꼬박 누워 있었던 거는? 꼬박 누워 있었어요.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네, 한 번 더 맞으셔야 되잖아. 10주 뒤에?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1차 맞은 다음에 2차 안 맞으러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는데 약간 그런 기분이 됐습니다. 맞아야지 그래도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잔여 백신으로 1차를 맞은 사람들은 네. 10주 뒤에는 잔여 백신이 없어도 자동으로 2차 대상이 되는 건가요? 자동으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8월에 발표돼 있습니다. 자동으로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네, 고생하셨고요. 야, 7월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벗고 다녀야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때 되면은 앵커님이랑 저는 마스크 쓰고 헬마우스님만 마스크 벗고 방송할 수도 있겠네요. 위화감이 이제 팍팍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실내에서는 12월쯤 벗을 수 있겠죠. 그치, 실내는 써야 되니까. 네, 실내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좀 이따 그 얘기도 좀 잠깐 합시다. 백신 알겠습니다. 이야기. 근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라인은 그건 아니고, 자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어떤 뉴스 짚어볼까요? 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한강 음모론으로까지 이야기가 커졌습니다. 이제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된 그 이야기인데요. 이게 예. 이제 유튜브 채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워낙에 이상하고 기괴한 음모론들을 퍼뜨리는 채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책임이 어디서부터 소재를 찾아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찾다 보니까 방치하고 조장한 책임 중에 이제 언론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는 건 아닌가라는 문제 의식을 좀 갖게 됐습니다. 네. 최근 이제 언론들 보도하는 걸 보면 제가 이제 좀 가져온 게 경찰청장의 긴급 발표라면서 유튜브 채널들이 확산시킨 영상이 있는데요. 한강 음모론 아무 말 대잔치가 되고 있다라는 보도에서 착안을 했는데 예. 해당 영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손 씨 사건을 두고 이거 평범한 익사라고 결론 낸 거 문제가 있다. 수사팀을 질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김창룡 청장이 말했다는 유튜브 영상. 이게 이제 화제가 된 건데 네. 기사 내용을 좀 찾아보고 그리고 영상을 봤더니 우리 저 촌철님들이나 JB라면 아주 익숙한 방식의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베트남발 기계음 영상. 네, 그 제목도 이상하고 내용도 이상한. 그래요? 기억하십니까? 이게 네. 이제 그때 한 건 알죠. 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상도 김창룡 경찰청장 국민들에게 긴급 발표. 손정민 사건은 제가 책임지고 손정민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김창룡 경찰청장의 말이 기계음으로 나왔다. 그렇죠. 제목도 그리고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이상한 내용으로 돼 있고 내용도 보니까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법률 시스템 보고를 위해서 해고할 준비가 돼 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이런 내용들이 돼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베트남발 그 유튜브 영상들 소개해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도 댓글 내용이나 이 추천수가 높은 커뮤니티 게시글을 그냥 긁어 붙이다 보니까 한국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만들어서 이상하고 기괴하게 된 것 같은 그 영상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이런 겁니다. 온라인에 퍼진 한강 보고서라는 문제의 그 기사인데
이게 이제 123쪽에 달하는 한강 사건 보고서라는 게 괴 문서가 지금 유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거 보도록 봤어요. 예. 보셨죠? 예. 그 보고서 내용 보면은 작성자가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벌써 이상합니다. 1978년생인데 패션 분야에 24년, 건축 및 건물 관리 분야에 20년 자기가 재직을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초중고 학생 교육에 24년의 경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거를 다 합치면 68년 경력입니다. 초중고에서 패션 가르쳤으면 뭐 겹칠 수는 있고. 그죠? 초중고에서 패션을요. 아, 네. 그러면 동시에 이제 건축물을 뭔지는 잘 모르겠네. 78년생이라서 저하고 그렇게 나이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다수의 경력을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거를 사실로 믿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 상황인데 네. 이걸 보도한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 보고서라는 거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단순 나열을 쭉 한 뒤에 경찰이 이 사건의 이 문서에 대해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그 문제의 보고서의 내용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를 디테일하게 따지지는 않고 아마도 빨리 출고하는 거에 목적을 둔 기사인 것 같은 그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표적으로 두 개를 좀 뽑아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이렇게 이제 도드라지는 거 말고 초기부터 놓고 보면 어떤 일방적인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몰아가는 식의 보도가 상당히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는 유튜버로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일반 언론들이 언론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이거부터 사실은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기자로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 결과와 배치되는 피해자 유족들의 주장이 있을 경우에 예. 사실은 이걸 다 보여주는 게 언론의 역할이 맞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 정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무조건 100% 믿고 갈 수는 또 없는 환경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피해자 유족이 주장하는 바가 다른 게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어느 정도의 의심되는 점이 있다면 같이 다루는 것이 다루지 않는 게 오히려 언론의 책임 방기고 다루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그걸 그냥 그렇게 다루는 걸 넘어서서 오보 혹은 근거 없는 소문을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제목을 쓰고 기사를 쓰는 것들은 정말 문제 있는 보도 행태인 거고요. 근데 이것들이 워낙 관심사였고 그 당시 그 조회수를 끌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대량 생산화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게 뭐였냐면 이게 발생하는 사건들을 바로바로 속보성으로 혹은 이제 스트레이트성으로 보도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나 혹은 뭐 이제 유족이 주장하는 일부 내용들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 검증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 기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목격자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그냥 기사에 싣거나 그렇죠. 뭐 경찰의 확인이라든가 유족의 확인도 없이 아니면 당사자의 확인도 없이 그렇죠. 심지어 그 사람이 실제 목격자인지 아닌지 여부도 확인하기가 어려운 기사들이 막 쏟아지니까 이중의 효과가 있는 건데 그렇게 만들어진 기사를 캡처를 해가지고 그걸 유튜브에서 그대로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느꼈던 문제의식은 그 몰아가는 게 특정한 한 사람을 범인인 것처럼.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예단에 놓은 상태에서 가는 거라면 이건 문제가 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저는 네. 이 부분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언론이 수사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독자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겠다라고 하는 접근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수사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뭔가 왜곡되거나 잘못 가고 있다라는 감시 차원에서 수사를 문제 삼는 수사를 예를 들어서 검증하는 보도가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어느 쪽이었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후자라고 한다면 사실은 문제될 건 없어요. 이거는 억울한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나올 수 있다면 그거는 방지해야 되는 것이 또한 언론의 그렇죠. 의무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초기부터의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과연 그런 차원이었느냐.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한다는 미명하에서 그 확인도 되지 않은 것들을 마구잡이로 지금 던져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맞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온다라고 하는 점. 왜 이거를 고려를 안 했는지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비단 요번 이 사건만이 아니라 범위를 넓히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특히 저는 방송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사건이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서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모셔놓고 사건의 진실을 파헤친다고 하면서 마구잡이로 추정에 들어가는 분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 끝자락에 지금 이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좀 너무 나간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시고요. 특히 또 이 중심에는 영상과 CCTV의 그러니까요. 문제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CCTV 저널리즘이라는 말도 나올 정도로 CCTV에 대한 집착은 사실 굉장히 집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큰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 CCTV를 보여줄 때는 물론 그 현장에서의 영상을 보고 싶어하는 국민의 알 권리, 뭐 그걸 보도하는 방송사, 저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엄연히 영상도 맥락이라는 게 있는 건데 어떤 특정 장면만 잘라서 보여준다든가 그 장면을 캡처해서 쓴다든가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앞뒤의 모든 맥락을 보여줄 수 있게 다뤄준다면은 그거는 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지만 이번 손정민 사건에서는 CCTV가 너무 악용됐죠.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워낙에 유튜브 시대고 영상 시대다 보니까 영상에 대한 이 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워낙 많은 측면도 있고 이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부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긴 한데 제가 이번에 조금 주목을 해봤던 게 이 유튜브 채널들과 기존 언론 매체들 사이에 어떤 이 일종의 핑퐁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CCTV를 보도하는 거는 경찰하고 접촉하고 취재를 해가지고 그 CCTV 영상을 얻어낼 수 있는 언론 매체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한번 언론 매체의 그 채널이나 혹은 뭐 방송을 통해서 CCTV가 등장을 하게 되면 그 CCTV 영상을 그대로 따다가 각종 유튜브 채널들이 재가공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지금 이제 언론에서 분석한 거를 제가 좀 종합을 해보니까 손씨 사건하고 관련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슈퍼챗을 유도해서 코인파리에 나섰던 대표 채널 한 6개 정도 계정 분석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한 달 동안 기존 소득에 비해서 수익이 늘어난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한 달 평균 1,500만 원에서 3,100만 원까지 채널에 따라서 증가액이 급증을 했습니다. 예, 증가액만 그 수준이고요. 개인이 운영하는 채널들이니까 그 수준이면 이제 개인 입장에서 굉장히 큰 돈이고 기존에는 손씨 영상물을 올리기 전만 하더라도 하루 평균 한 10만 회 정도 각 채널들이 그 영상 조회수가 나오던 게 한 달 만에 71만 회로 7배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조회수가 급증하면서 그만큼 수익도 늘어난 건데 이제 이런 식의 그 영상 조회수 급증이 단순히 개인 유튜브 채널들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제가 아주 재밌는 게 유튜브에서 검색을 할 때 한 달 범위 내에서 키워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손정민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가장 많이 조회수를 기록한 상위 영상들은 전부 언론사의 CCTV 영상들이었습니다. 네. 전부 다. 제가 본 걸로는 한 10위권 내에는 거의 다 이 언론사들의 거였는데 제목도 보면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연합뉴스에서 나온 게 1위인데 665만 회 조회수입니다. 이런데 이제 목격자의 목격자의 주장을 인용하는 방식의 제목인데 목격자가 뭐라고 했냐면 친구가 갑자기 물건 챙겨 손정민 옆에 다시 누웠다라는 것만 딱 따서 제목으로 잡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친구가 뭔가 수상한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도록 제목을 단 거 아니냐라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이거는 정민 씨를 이제 깨워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던 장면이었던 것 같다라고 목격자가 얘기한 걸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제목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제목이 된 건데 이걸로 제목 장사를 해가지고 조회수 665만 회를 챙겨갔으니까 연합뉴스 입장에서는 원하는 바를 어떻게 보면 달성했다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뭐 채널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KBS, YTN, MBN들도 비슷비슷한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서 유튜브에서 충분한 조회수를 챙겨간 이런 양상을 봤을 때 CCTV를 가지고 이 언론 매체들이 진실을 추적하려고 했다라고 보기는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그 CCTV 내용이 어떤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영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보기엔 그래요. 그렇죠. 그냥 뭐 옆에 뭐 누웠다? 네. 누운 것과 이 손정민 씨가 사망한 것과는 익사한 것과는 그렇죠. 사실 관계가 없는 영상이에요. 특히 초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남성 여러 명이 그 다리 위를 뛰어가는 영상이 굉장히 초기에 폭발적인 반응을 받았거든요.
근데 아무 상관이 없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 이건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걸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언론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여줬다. 그렇죠. 이런 CCTV 영상이 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묘사했을 뿐이다. 그런데 실제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런 제목이나 이런 거에서 그 친구를 마치 범인인 양, 수상한 행동인 양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건데 그런 뉘앙스를 풍긴 거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할 방법도 없다는 거고 또 하나 더 큰 문제점은 이 언론사는 그래도 선을 넘지 않고 보도를 그러면서 조금 더 자극적이게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자극적이게 보도를 했을 때 그거를 유튜버들이 가져와서 제가공을 하고 더 자극적으로 만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다시 언론사가 SNS나 유튜브 내용을 인용해서 보도를 또 한다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죠. 마치 그걸 여론인 양. 그렇죠. 마치 그것이 무슨 네티즌들의 어떤 뭐 분위기인 양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라고 또 보도를 한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말씀하세요. 그 이번 국면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언론사가 보도를 할 때 이 조금 더 비판적 보도를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CCTV 영상과 관련된 보도를 할 때도 이게 어떤 장면이고 이거를 단순히 퍼뜨렸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충분히 고지를 해줘야지만 활용할 때도 좀 제한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뭐 이런 거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얻어왔어요. 한번 보시죠. 이렇게 보여줘가지고는 해석하려는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채널들이 그걸 가져다가 자기네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심지어 영상을 조작하기도 하고 이번 주말 동안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도 공개가 됐지만 뭐 영상을 좌우로 늘려서 사람이 뭐 기어가는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을 한다든지 조도를 바꿔가지고 밝게 만들어가지고 마치 무슨 그 친구 A 씨가 빨간색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영상을 조작한다든지 이런 식의 재가공이 이루어지니까 자칫하면은 언론사가 최초 소스를 제공하고 유튜브 채널들이 자기 장사를 위해서 그걸 조작하는 이런 어떤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충분히 좀 언론사들이 고려를 해서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작년 5월에 제가 스트레이트에서 언론사 최초로 슈퍼챗 보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는데 뭐 그때 물론 4.15 총선에 대한 뭐 조작 얘기도 나왔었지만 유튜버들의 고백을 제가 들었었잖아요. 그렇죠. 진실을 얘기하면 돈을 벌 수가 없다. 정직하면 돈을 벌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에휴. 자극을 하면 할수록 슈퍼챗이 터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CCTV 조작된 것 중에 하나가 민식이법 관련 민식이 사고 영상이었는데 네네네. 그때 정말 대한민국이 거의 분열될 정도로 민식이 편과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는 편으로 정말 일반 국민들까지 싸울 정도였잖아요. 근데 그거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들이었고 유튜브 영상을 보면 그 민식이가 그 도로에 들어오는 영상을 빨리 감기해서 원래 CCTV 원래 블랙박스 영상보다 훨씬 속도를 빨리 해서 보여주면서 마치 원본인 양 그래서 운전자 잘못이 없는 양 얘기를 한 수많은 유튜브 영상들이 국민들한테 영향을 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걸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게 정말 너무 답답할 뿐입니다. 유튜브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저는 언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네. 사건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네. 그 분량이 뭐냐. 저는 그거를 좀 제기하고 예를 들어서 민식이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야죠. 왜 그러냐면 어떤 하나의 사건이 그러니까 기사 가치를 갖는 것은 이 사건에서 파생되는 이야기가 결국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해 들어갈 것인가에 있어서 중요한 힌트를 주거나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 민식이 같은 경우 그런 경우죠. 자, 그러면 법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어떤 그 대한민국 공동체 운영에서 하나의 중요한 갈래에 대한 어떤 사회적 화두가 던져진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언론의 의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건의 진실을 파헤친다고 접근에 들어가는 것에서 그럼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저널리즘의 가치는 어떻게 작동할 것이냐의 문제를 저는 제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사건의 진실을 내가 수사기관을 제끼고 추적을 하겠다, 밝혀내겠다. 저는 그런 경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뭐냐? 수사를 해야 되는 1차 당사자의 어떤 움직임이 뭔가 이상할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과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을 은폐를 하거나 사건 소설을 왜곡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면 언론이 달려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오히려 또 접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피하죠. 근데 이번 사건이 그런 경우냐라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번 사건이 그런 경우냐. 저는 근데 네. 이게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으로 돌아가면 수없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구미 여아 사건이 있었어요. 구미 여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 학대라고 하는 큰 어떤 맥락 속에서 불거진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아동 학대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떻게 그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그러면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빈 구멍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화두를 던져주는 사건일 수가 있죠. 네. 근데 거기로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친모가 할머니가 맞느냐, 할머니가 그러면 어떻게 아이를 낳는가, 이런 부분으로 가면서 확인도 안 된 이야기를 던져주면서 그것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한다는 명분으로, 그게 옐로우 저널리즘 아니면 그게 뭐가 옐로우 그렇죠. 저널리즘? 복잡한 가족 관계와 사생활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진 기사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옐로우 저널리즘이에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그거를 유튜브 욕할 것도 없어요, 언론이.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무슨 무슨 시사 프로니 뭐니 하면서 사건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그러니까 결이 이런 거 아닙니까? 까놓고 이야기해서. 그렇죠. 저는 조장하고 그런 있잖아요, 생각도 언론이 했어요. 지금. 아까 뭐 들어오기 전에 헬마우스님과도 얘기를 했지만 과연 이 사망자가 한강에서 서초동에서 의대생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관심을 끌었을까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이제 사회적으로 관심사가 됐던 어떤 그 과정도 사실은 우리가 복귀해 볼 네. 필요가 있죠.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사건에 대한 보도 행태를 관찰하면서 포털 중심의 속보성 경쟁 시스템이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는데, 특히 이제 사건 초기, 그러니까 수색 초기 단계에 나왔던 빨간 아이폰 오보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친구 A 씨의 휴대전화를 한창 수색하는 도중에 물 안에서 이제 빨간색 휴대폰을 발견했다고 해가지고 온갖 매체에서 그 장면을 찍어가지고 이게 친구의 그 휴대폰이다라면서 속보를 쏟아냈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그 휴대폰이었고요. 정작 실제 휴대폰은 어제 발견된 걸로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말하자면 발견이 된 거를 순간적으로 찍었더라도 최소한 경찰한테 혹은 당사자한테 이게 그 사람의 휴대폰이 맞는지, 그리고 그게 발견됐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는 데 있어서 어떤 필요성이 있는 증거인지 같은 게 기사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포털에 막 올라오는 그 사진 기사들에는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확인이 안 된 내용들만 순간적으로 찍어내는 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출고를 먼저 해야 우리가 조회수를 최대한 선점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의 기사만 쏟아내는데, 그러면 그 뒤에 추가 취재를 통해서 밝혀낸 내용들은 기존의 그 속보 경쟁을 했었던 기사들만큼 충분히 노출이 되느냐, 포털에서 충분히 읽히느냐 하면 전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보도 전체를, 이 사건과 관련된 보도 전체를 왜곡시키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또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하여간 이게 이제 뭐 물론 최종 결론은 아직은 안 났어요. 네. 그죠? 사건의 네. 진실이 무엇인지 최종 결론은 안 났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똑같이 뭔가 어떤 걸 예단을 하고 지금 그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설령 그 어떤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보도의 과정을 놓고 보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좀 심각하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었던 거고, 도대체 무엇을 위한 진실인지를 한번 좀 언론이 그러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좀 한번 그 자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실을 추적한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는요, 하루에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건이 벌어져요. 그 모든 사건의 진실을 언론은 다 추적하지 않잖아요. 선택적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선택적으로 진실을 추적한다라고 하는 데는 그 이 진실 추적에 갖는 사회성, 공익성이라는 것이 있을 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그런데 공익성 그게 사회성이 아니라 상업성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제 그렇죠. 얘기가. 이게 무슨 저널리즘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말이죠. 저는 사실 제가 언론인이지만 저는 더 이상 언론인의 양심, 언론사의 양심에 기댈 수 없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그렇게 된 지 오래됐고, 그러려면 결국 제재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예를 들어 뭐 19금 영상이라든가 정말 너무 잔인한 이런 것들을 뭐 가리지 않고 내보냈다거나 그럴 때는 제재를 받죠. 근데 이렇게 옐로우성 저널리즘의 지나친 어떤 저널리즘의 범위를 벗어난 기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이 전혀 없거든요. 이거는 결국 제재로 갈 수밖에 없다. 법 개정밖에 없다. 언론의 자유
이게 또 걸리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더 이상 언론인의 양심, 언론사의 양심에 기댈 수 있는 시대는 더 이상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질 거예요. 더 심해질 거예요, 제가 봐도. 외국도 지금 그러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끝에 이제 파파라치까지 등장을 하고 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보도 형태도 지금 파파라치성에 가까워지는 매체들이 많아지고 있긴 합니다. 지금. 하여간 그 최종 결론이 나오면 이건 한번 좀 본격적으로 언론계에서도 제가 볼 때는 좀 이야기가 좀 돼야 될 부분이 있다. 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뭐 유튜버 그러니까 핑계대고 그쪽으로 네. 그러니까 공 떠넘길 그런 성질의 문제도 아니다. 유튜버 편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양심 좀 있어라. 그런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은 거죠. 막가는 한광 실종 음모론이라고 준엄하게 꾸짖을 때 자기 모습도 좀 비춰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웃기더라고요. 본인들이 그런 기사를 다 쏟아내놓고서는 네. 이제 막판에 와서. 와서 분위기가 그게 아닌 것 발표이죠. 같은데 싶으니까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면피성 기사죠. 면피성. 여러분 왜 그러세요? 이러고 있으니까요. 에이구. 이런 그 빅데이터를 그 분석하는 전문가한테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전날 그 이 언급량이 100만 건이 되는 걸 그러니까 신문 기준으로 밀면 네. 방송으로 하면 톱으로 하면 무조건 장사된다라고는 법칙이 있대요. 1만 건의 반대죠. 법칙이군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한편으로는 유튜브를 엄청나게 기존 언론이 욕을 하면서도 결국은 그 장사가 되는 어떤 뭐냐면 지표는 유튜브에서 이제는 SNS 이런 데서 찾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숟가락 얹는다. 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간단히 이야기를 아니 근데 그렇게 가면 경쟁해서 이길 수 없다는 거를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하면. 유튜브에 절대로 이길 수 네, 없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를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 보죠. 자, 코로나 백신 관련된 그 보도인데요. 아주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5월 27일 지난주 목요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그 보수 언론들의 백신 관련된 보도가 양상이 굉장히 달라졌다. 180도 바뀌었다라는 네.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27일이 어떤 날이냐면 이제 60세 이상에 대한 그 백신 접종이 시작된 날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맞은 자녀 백신 접종 예. 시스템이 이제 오픈을 한 날입니다. 네이버 앱과 이제 카카오톡 앱을 통해서 자녀 백신을 확인하고 바로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열리면서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 하루 50만 명 이상이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하니까 조선일보가 27일 지면 일면 톱에 우리도 백신 맞읍시다라는 타이틀의 큰 기획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27일부터 백신 접종 계획하는 거를 소개를 하고요. 접종자한테는 이런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이걸 상세하게 소개하는 거의 뭐 캠페인성의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이것도 좀 깜짝 놀랄 일인데 그 뒤에 나오는 기사들도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29일에는 이제 국민들이 팔 걷었다. 그러면서 이제 백신 접종률 상승을 이제 국민 덕분으로 돌리는 기사도 나왔고 아예 이제 백신을 맞읍시다라는 캠페인성 기사 카테고리까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다 보면 아니 내가 기억하기로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신감을 조장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험성을 강조하는 기사들을 많이 쏟아냈던 대표 주자가 다름 아닌 조선일보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민들이 팔걷었다라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지난달 그리고 3월까지만 하더라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이 안전성 문제를 계속 지적하는 기사를 냈던 그 기자거든요. 그 같은 사람이 다른 논조의 기사를 갑자기 5월 말부터 쏟아내기 시작한 건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180도로 시선이 바뀐 거냐. 우리 백신 접종을 준비한 방역 당국의 기존 지침은 그대로고 2월 달에 만들어진 스케줄대로 지금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접종은 바뀐 게 아닌데 접종을 바라보는 언론의 태도가 바뀌니까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무슨 의도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디어 오늘의 이정환 그 편집인은 뭐라고 분석을 했냐면 안티백서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언론 전략이 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엑시트 플랜을 가동하는 거 아니냐 출구 전략을 짜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 분석한 게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했었냐면 이게 원래는 11월이 그 집단 면역 달성의 목표 지점이었는데 9월까지로 당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난 총선 전에 소위 보수 진영이 맞닥뜨렸던 이 코로나 방역, K 방역 전국에 다시 한번 맞닥뜨리게 되는 거 아니냐. 대선을 앞두고 이 진영이나 보수 언론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암초를 만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 때문에 미리 정치와 방역을 이제 떨어뜨려 놓으려고 자기들도 거기에 협조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무튼 뭐 그 배경 이런 걸 떠나서 하나의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중요한 지금 터닝 포인트인 건 맞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동안 크게 제기됐던 두 가지 문제, 백신 수급 문제, 그다음에 백신 안전성 문제. 이거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현상이 지금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건 일종의 뭐 진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리고 뭐 의도 이런 걸 떠나서 네. 결국은 어떤 수급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제기할 어떤 단계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판단이 깔린 거고 두 번째는 안전성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제기하는 판은 이미 넘어섰다라고 하는 판단이 깔려 있으니까 이런 보도를 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뭐 진전인 거죠. 네, 앵커님 말씀대로 사실 백신의 안전성 문제, 수급 문제는 언론사가 당연히 짚어야 되고 당연히 정부의 정책을 검증 비판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근데 문제는 보수 언론사를 중심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까지 갖다가 정부 공격하는 데 썼기 때문에 문제였던 거지 사실 그 주제 자체는 꼭 언론들이 봐야 되는 문제였거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터닝 포인트가 온 것 같아요. 물론 조선일보 입장에서 와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질렀는데 우리가 그런 정부 비판은 비판대로 하고 또 집단 면역 형성력에도 또 방해하는 언론사는 되지 않기 위해서 엑시트 전략을 짠 것도 맞을 수 있죠. 네. 저는 이제 프레임을 짜는 의지나 의도보다는 이 사실과 진실이 결국 더 힘이 세다는 게 좀 입증되는 과정이 아닌가 싶은 것이 뭐 전에 언중유걸을 통해서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그 브리핑 자료를 챙겨 보거든요. 근데 계속 제가 방송 나갈 때마다 강조하는데 사실 방역 당국의 스케줄표는 2월에 확정된 거에서 밀린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방역 당국이 뭐 상반기 때까지는 몇 명이 맞고 5월, 6월까지 몇 명이 맞고 이 계획을 짜놓고 들어갔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맞아요. 이제 일부 언론들이 시도를 했었던 백신이 부족하다, 백신 뭐 기근이다, 뭐 보릿고개다 이런 식의 프레임은 사실 계획표랑 비교를 해보면 말이 안 되는 프레임이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목표를 실제로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기존 프레임이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되는 그 양상을 보면 결국 이제 사실을 이길 수 있는 프레임 보도는 없다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하나 더 추정을 해보자면 네네. 사실 몇 수를 더 내다 봤을 때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프레임으로는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 시기가 됐으니 앞으로는 어떤 걸로 정부를 이른바 조질 수 있을까를 내다본다면 어떻게 또 지를지. 지금 백신 접종에 대한 이런 보도 입장을 좀 바꾼 상태에서 혹시나 여기에 차질이 빚어졌을 경우에 예를 들어 백신에 대한 위험성을 계속 얘기하고 백신 맞으면 안 될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백신 접종이 차질을 빚어졌을 때 그거를 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이건 제 추정이고 그냥 하는 얘기긴 합니다만 뭐 기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나중에 뭐 백신 접종 일정에 자칫 차질이 빚어졌을 때 그걸 강력하게 비판하려면 지금 백신 접종을 권장하는 걸로 가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백신 수급의 추이를 보면 6월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백신이 이제 뭐 집중적으로 아마 들어오는 기간이거든요. 네. 9월까지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는 백신 수급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별로 없죠. 아마 이제 그 백신 수급 문제가 제기가 됐던 걸 보면 첫 시작과 어떤 이제 그 3분기부터 집중적으로 들어오는데 그 중 막간의 어떤 그 제한된 어떤 뭐냐면 공급 이 국면에서 백신 수급 문제를 제기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다는 게 바로 이제 그 백신 양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시기가 도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도 제기할 여지가 별로 없는 이런 문제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제가 볼 때는 고도의 전략과 의도는 둘째 문제고 상황이 그런데 백신 수급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뭔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전성 문제도 간단히 얘기하면 자녀 백신 신청하는데 지금 못해서 난리인데 난리죠. 그잖아요. 네. 결국은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국민 반응을 따라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건데 물론 전문적인 영역도 있겠지만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에서 안전성이 문제다라고 헤어버리면
잔여 백신 신청 증거 뭐 지금 하늘의 별 따기인 부분하고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 내몰려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촌철님들께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생산을 하니까 삼성이 백신 만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백신 업무는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해주고 계신데 그렇게 따지면 SK가 너무 섭섭하죠. 그러니까요. SK 바이오로직스가 계속 지금 해왔는데 네. SK가 그만큼 약하다는 건가라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조금 있긴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모더나 백신에 대한 네네. 뭐 안전성이나 비판 보도는 그동안 별로 없었어서 다른 백신들에 비해 현저하게 없어요.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건 그랬던 맞아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현저하게 없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튼 뭐 안녕수문이는 그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분이 지금 여기 나와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오늘. 제가 진짜 맞은 사람으로서 우리 촌철님들께 좀 팁을 드리자면 제 아내가 저보다 이제 하루 일찍 맞았거든요. 저보다 더 많이 아니 이제 부인도 성공했어? 네, 예약을 제 야. 아내는 10군데다가 예약을 해놨더라고요. 비법 좀 얘기 좀 해. 비법 좀. 전화 예약을 5월 초에 해두셨으면 훨씬 좀 빠릅니다. 근데 역시 부지런해야 돼. 저 아내가 이거 막 맞고 와가지고 온갖 자기가 들어가 있는 그 단체 채팅창에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도 뭐 저렇게까지 그래. 그런데 지금 저도 맞고 나니까 방송에 나와서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야, 은근히 좀 부인처럼 꺼져. 그러네요, 정말. 야. 근데 이게 왜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맞아 보니까 반드시 잔여 백신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는 기본적으로 10명 한 도즈당 10명까지 맞을 수 있게 이제 권장안이 채택이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리고 많이 맞으면 12명까지도 맞을 수 있지만 예약을 미리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숫자가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병원마다 그러니까 그날 하루 예약한 사람이 9명 이렇게 되면 반드시 한 명 분량이 남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잔여 백신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미리 그 네이버나 카카오톡에 알림을 설정을 해놓으시면 집 주변이나 회사 주변에 병원 몇 군데 5개까지 예약을 할 수 있으니까 미리 걸어놓으면 제가 직접 해본 결과 하루에 한두 건 정도는 반드시 알림이 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신경 쓰시면 맞을 수 있다. 성공한 자의 말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자, 마지막 그 미디어 관련된 이슈를 가져온 게 이 포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포털이 지금 이제 지금의 위력 혹은 위세 혹은 뭐 조회수라고 할까요? 그걸 이제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 중에 하나가 뉴스를 보급하는 창구라는 거겠죠. 근데 이제 국회에서 계속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게 포털의 어떤 편향성 문제. 우리 여기서도 몇 번 이야기했던 네. 그 네. 문제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국회 과방위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알고리즘 방식에 대해서 좀 더 투명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지적을 이제 국회의원들이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이제 알고리즘 추천 방식이 주가 아니고 언론사가 추천하는 구독 중심으로 돼 있다. 구독 중심이 이제 70%다라는 이야기를 강조를 했고 카카오는 우리는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편이다. 최대한. 예, 뭐 영업 비밀이 아닌 한은 최대한 공개하고 있다. 제가 찾아봤을 때는 찾기가 굉장히 어렵긴 했는데 나름대로 공개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뉴스 콘텐츠를 포털 내부에서 소화하지 말고 이거를 검색을 한 다음에 특정 이슈에 대해서 검색을 한 다음에 이 검색으로 걸린 그 기사를 클릭을 하면 언론사의 사이트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하면 어떠냐라는 제안을 하니까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검토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이제 사실은 조회수를 발생시키는 핵심 사업 모델 중에 하나니까 아마 좀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이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네, 우리 포털 전문가 여기 앉아 계시니까 그렇죠. 지금부터 포털 전문가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고리즘 공개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알고리즘을 이제 과방위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걸 정말 무조건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공개하자는 게 아니라 영업 비밀 측면이 충분히 있으니 그거를 인정을 해서 마치 우리가 뭐 금감원 혹은 공정위 이렇게 어떤 관리 전문가 검증을 받도록 그렇죠. 하죠. 뭐 알고리즘 공개해서 저 같은 사람이 봐서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또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다 이 정도가 되겠죠. 또 뭐 IT 전문가들한테는 뭐 악용당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일반인들에게는 공개가 되지 않고 검증된 검증기관, 공신력 있는 검증기관에서 거기에만 제출해서 볼 수 있게 하자. 지금은 어떤
뭐 유엔이 요청을 해도 EU가 요청을 해도 정부가 요청을 해도 절대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검증된 곳에만 제출을 하게 하자라는 게 과방이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지금 다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카카오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는 답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답변이고 네이버가 주장하는 것도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마이뉴스 기능은 30%만 이용을 한다. 그럼 나머지 70%는 알고리즘 작동하는 게 아니란 뜻인가? 근데 다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뭐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로그인해서 뉴스 보는 비율이 80%다. 그럼 20% 비로그인. 그러니까 로그인해서 보는 사람도 결국은 AI가 그 사람의 소비 행태를 뉴스 소비 행태를 분석해서 보여주는 건데 그렇죠. 그것도 다 알고리즘이 적용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좀 이해할 수 없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알고리즘 얘기가 이제 국회에서는 굉장히 좀 주된 그 논의 주제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예 애초에 알고리즘에다가만 저널리즘을 맡겨두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돌리다 보니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처럼 24시간 뉴스를 계속해서 쏟아낼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 시스템을 갖춰놓은 매체들이 너무 유리하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도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기사가 유독 압도적으로 많이 노출됐던 게 결국 이제 시스템을 갖고 있고 이거를 투입할 수 있는 그 여력과 자본이 있는 언론사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러다 보면은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죠. 편집권이라는 측면에서 그 결국에는 저널리즘의 어떤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기계가 작동하는 알고리즘하고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논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AI 뉴스 추천 알고리즘이라는 게 인공지능 정말 판단을 하는 인텔리전스가 아니라 그냥 고도화된 오토메이션이다. 결국은 얘네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사람이 설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속보성이라든가 뭐 가장 그 클릭 수가 많은, 그러니까 소비자들, 이용자들의 검색어가 많은 인기 검색어라든가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기사들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할 때 결국은 이런 24시간 디지털 서비스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뭐 중앙조선 이런 곳들이 많이 노출될 수밖에 그렇죠. 없고 또 가십성, 옐로우성 기사들이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네이버가 언론사가 추천하는 구독 중심 뉴스 소비가 많아. 결국 그거는 우리 AI가 이런 추천 뉴스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얼마 이용하지 않아. 결국 구독 이용자가 내가 이 언론사 기사를 보고 싶어라고 지정한 걸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라고 핑계를 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의 AI가 완벽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계속 말하는 네이버가 핑계를 대는 거는 그거는 일부야. 다 이용자의 원하는 대로 되고 있는 거야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건데 사실 언론사 구독을 했다고 하더라도 언론사 구독 뉴스만 노출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바로 옆 페이지만 넘기면은 AI가 추천한 뉴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조사 결과도 나와 있는 적이 없고요. 네이버는 늘 이용자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단 한 번도 뉴스 이용자들의 뉴스 품질 평가를 받아본 적도 없고요. 피드백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실제 이용자들이 나 언론사 뉴스 구독하고는 있지만 구독 뉴스에서 보는 건 몇 개고 일반 뉴스판에서 많이 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그렇죠. 네이버는 그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이용자 핑계만 대고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실제로 이제 포털 사이트들이 계속해서 알고리즘을 내세우는 이유는 이건 기계가 하는 거기 때문에 중립적이다라는 그 이미지를 주고 싶은 건데 실제로는 AI나 혹은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결국 설계하는 사람의 편견, 설계하는 사람의 어떤 그 의도가 반영된다는 거는 이미 이제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고 이제 구글이나 트위터 같은 그 거대 회사들도 맞닥뜨리고 있는 뭐 AI와 관련된 문제 중에 하나가 아무리 자기들이 중립적으로 설계하려고 해도 결국 뭐 백인 중심의 편향이 나타난다든지 소수자들에 대한 어떤 편향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지금 AI 연구 자체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인데 포털들은 자꾸 우리는 알고리즘이 하는 거니까 우리는 직접적으로 편집에 개입하는 언론사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중립적으로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알고리즘을 방패로 삼고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럴 거면 뭐 편집권을 정식으로 인정을 하고 제대로 편집을 하는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알고리즘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라든지 이런 지금 이게 이야기들이 국회에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포털 이야기는 저희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반복해서 이제 더 이상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뭐 알고리즘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는 것은 언론이라는 표현보다는 포털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뉴스 시장이라고 하는 게 더 맞거든요. 뉴스 시장이 기울어져 있느냐.
그래서 이 기울어진 뉴스 시장이 결국은 정치 지형에 직결되는 어떤 요인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네. 핵심적인 문제는 이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먼저 얘기를 할까요? 사실 제가 스트레이트 보도에서 주목했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었고 지금 네이버가 스트레이트 보도에 대해서 공청위에서 그거는 뭐 성급한 일반화다, 통계적 오류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네. 저는 철저하게 현상만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리즘 조작했어 아니면 너네가 뭐 잘못한 거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철저히 결과만 보여줬습니다. 결과만 봤을 때 심각한 편중이 드러났어요. 이 편중이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거는 우리 모두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근데 이걸 드러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부정을 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앵커님 재보궐선거 때 중앙일보, 조선일보 편중이 또 사실로 확인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일보나 조선일보가 그런 가십성 기사를 많이 올려서 많이 클릭을 받고 많이 상위에 노출됐을 수도 있는 거지만 결국 그 매체들의 정치적 성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 그거를 네이버와 다음은 우리는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란 말로 계속 피해만 가지만 결국은 어떤 언론사의 기사가 많이 나오는지는 그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치적 성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다. 이건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고 그게 지난 뭐 재보궐선거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최근 5년간 봤을 때 늘 보수의 어떤 그 가치관을 담은 기사들이 유독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 많은 네티즌들의 어떤 증거 그 누적해놓은 증거로도 확인이 되고 그거를 또 크롤링 봇을 이용한 실제 데이터 수집 작업에서 드러난 거죠. 이게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도 네이버는 결코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책임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대선 승리, 총선 승리, 지방선거 승리, 민주당에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 그렇죠. 이런 목소리도 있잖아요. 그런 목소리도 있긴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국민이 모두 포털에만 의존해서 판단을 하는 것만은 아니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유권자가 정치적 태도를 그 정립하는 과정에서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겠죠. 그죠? 거기서 이제 지금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뉴스 시장의 어떤 편향성. 이것이 그러니까 이 하나의 어떤 유일 요인으로 작동이 되느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동이 되는 데서 여기서 어떤 게 지배적인 요인이냐. 이런 이야기로 이제 종합을 해본 이야기가 이제 많이 복잡해지는 거고. 네. 그런 거와는 이제 그 별개로 이제 포털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성격에 비춰볼 때 그것이 편향적일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이건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고 네. 좀 갈라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좀 두 분께 의견을 이것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음. 포털이 뉴스의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은 좀 바로잡아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언론 소비 시장의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뭐 포털이 언론사냐 아니냐라는 이야기와는 논외로 보고 언론 소비 시장이라고 봤을 때는 포털의 독과점 시장이 돼버렸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양대 포털이 언론 소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형국이라면 이게 이제 다른 산업 분야 같았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이미 들어갔을 시점이에요. 근데도 이게 언론 소비 시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제대로 된 조치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인데 저는 마지막으로 저 개인적인 의견 하나만 밝히면 언론 개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헬마우스도 네. 언론 시장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옛날에는 언론이 곧 여론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언론과 여론이 거의 동의어로 쓰이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어떤 움직임이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화두에서 놓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주어는 언론이 되면 안 된다. 여론이 돼야 된다는 네. 거죠. 결국은 여론판 어찌 보면 더 범위를 두면 공론장 이런 개념에서 하나의 갈래가 언론이죠.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언론을 변호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언론이라고 주어를 하면 언론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상이 왜냐하면 과거와 같지 않으니까. 위상과 미치는 영향력이 과거는 완전히 현저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공론장의 작동 원리라고 하는 것을 언론으로 등치시켜서 분석하면 제가 볼 때는 뭔가 상당히 심각한 현실 호도가 발생할 수 있다. 요 점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거죠.
언론을 비호하는 게 아니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 이 점도 좀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포털과 다른 뭐 매체들 사이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시장 조절 기능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작동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드는 아침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간 포털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의 참 특수한 현상이기도 네. 해요. 그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네요. 네,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MBC 이지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고요. 네, 저도 함께 물러가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